하면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를 보는 방법, 그리고 그걸 알짜기업 찾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초보자를 위해서 초보자용으로 맞춤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고급으로 가면요, 여러분들 이제 회계학과를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주식 투자를 위한 딱 필요한 만큼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뭐냐?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거든요. 손익계산서는 여기서 우리 세 가지만 이해합시다. 나머지들은 너무 어려워요. 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매출은 뭐냐면은 치킨을 판 돈. 우리 치킨 얼마예요? 치킨. 우리 치킨집이라 치면은 3만 원이죠. 그쵸? 무슨 3만 원이나 해요? 라고 하는데 아마 내년에 3만 원 될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은 뭐냐면은 여기서 치킨집에서 임대료 빼고 인건비 빼고 뭐 재료비 빼고 이거저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업 비용이라 뺄게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많이 줄어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다 팔고 나니까 한 1만 원 남네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빼야 돼요. 순이익은 뭘 빼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일반적으로 세금이라고 볼게요. 세금 또는 뭐 벌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거 저거 다 빼고 났더니 저희 남는 게 5천 원 남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에요. 그런데 어떤 치킨집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3만 원 팔아서 영업이익이 3만 원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2만 원 남아.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온대요. 영업이익률이 좋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치킨을 싸게 사오는 능력이 있거나 또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던가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던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치킨집을 하면 점주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좋아하겠죠. 많이 남으니까. 그러면 이 치킨집은 서로 투자하려고 하고 싶어 하겠죠.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 매출 나누기, 매출을 분모로 두고 영업이익을 두면요, 뭐 순이익을 두기도 해요. 근데 세금이나 이런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영업이익을 두는데,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나오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실제 버는 돈 대비 주가가 더 위로 형성된다. 우리말로 PER이 높다, 뭐 멀티플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가는 것도 알려주고 싶은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무상태표예요. 이거는 이제 자산이 있고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산. 저는 100억 자산가예요 라고 하면서 제 건물이 100억이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채를 빼야죠. 무슨 소리세요? 이게 당신 건물 아니잖아요. 은행 거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부채가 얼마 있나요? 네, 85억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그러면 은행 거 빼고 나면 당신 돈은 진짜 당신 돈 순자산이라고도 하죠. 자본.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순자산은 15억밖에 없네요. 라고 되는 거죠. 깔끔하죠? 자, 그럼 회사가 부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가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안 나가는 부채는 뭐가 있을까요? 직원들 퇴직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 퇴직금 가지고 그냥 들고만 있으면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언젠간 줘야 될 거겠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외상대금. 뭐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뭐 이제 뭐 지연이자, 이자를 줘야 되겠지만 보통은 안 나갑니다. 어느 그 기간까지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 마일리지, 뭐 보너스 포인트 이런 것들도 있죠. 이것도 다 부채로 잡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데들은 보면은 항공사들 마일리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마일리지를 돈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쓰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나가는 부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채는 이자가 나가는 부채를 봐야 돼요.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얼마이냐가 아마 진짜 부채일 건데,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보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요 자본을 위주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 ROE라는 게 있어요. ROE라는 게 뭐냐면 이 자본 대비 순이익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본 대비 순이익을 분모로 나눈 거예요. 이게 그대로 ROE예요.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15억 가지고 1년에 얼마를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15억 가지고 1억 법니다. 그러면은 15분의 1이니까 한 7% 정도 안 되게 해서 6%좀 버는 거죠. 저는 15억 가지고 한 5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ROE가 33%좀 되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ROE는 몇 프로 이상이냐? 대략 30을 넘겨야 됩니다. 30 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ROE 투자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금 흐름표라고 있죠. 이거는 거의 보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제가 기업들 턴 어라운드 할 때, 예전에 2년 전에 쿠팡이 $10쯤 할 때 있었는데 아니다, 이제 쿠팡 투자할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현금 흐름표를 먼저 보고 잡아냈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먼저 흑자 전환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뭐 한 6개월 뒤나 1년 뒤에 흑자 전환으로 나와요. 그럼 현금 흐름표를 보면 더 빨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금 흐름표에서는 영업으로 인한 거, 투자, 그 다음 재무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라고 이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똑같은 거 아니냐, 돈을 버는 거를 왜 이렇게 나누느냐고 하는데, 이 현금 흐름표는요 실제로 돈이 나갔냐 들어왔냐만 딱 계산하는 표예요. 손익계산서는 이익이 났냐 안 났냐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그쵸? 영업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 순이익과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왜? 여러분이 택시를 샀어요. 택시 영업을 한다 쳐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샀으니까 한 4천만 원 주고 샀다 칩시다, 자동차를. 그러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 자본에서 4천만 원으로 넣었다가 다음 해에는 3천이 되고, 다음 해에는 2천이 되고, 다음 해에는 1천이 됩니다. 다음에 0이 되겠죠. 택시가 1천만 원씩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고차가 돼가니까. 그러면 이 1,000씩 빠질 때마다 어떻게 빼겠어요? 이익에서 빼야겠죠. 순이익에서 빠지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난 손실 본 거 아니에요. 2년차, 3년차, 4년차 해에는 나는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손실로 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는 실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죠.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본에 대한 이런 감가상각 없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게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미터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 얘가 지금 돈을 잘 벌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투자를 하면은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빠져나가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기업은 투자를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은 다 이 투자가 마이너스가 납니다.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내 사업보다는 뭐 다른 데 투자해서 뭐 투자로 번 돈이 있다 그러면 플러스가 나오겠지만 대부분 마이너스다 보시면 되고, 이 재무를 잘 봐야 돼요. 재무가 마이너스로 나간다는 건 뭔 뜻일까요? 은행과의 거래에서 내 돈이 은행으로 자꾸 나간다. 빚을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로 뭔가 돈이 하면 목돈이 크게 들어왔다, 뭡니까? 돈 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도 마이너스인 게 정상이다. 재무가 플러스고 영업이 마이너스고 뭐 투자도 마이너스, 뭐 이러면 이 얘기 뭡니까? 마이너스면 돈 들어오는 데가 없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돈 들어오는 데가 없으면 이제 뭘 하겠습니까? 유상증자라는 걸 때리죠. 유상증자를 이런 상황에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주가가 빵 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를 이제 볼 건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지금 5분 만에 끝난 거죠. 10분 만에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테슬라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매출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저거 비용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 테슬라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매출 총 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뭐에 해당되느냐? 치킨으로 치면은 치킨 재료만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저 치킨 한 마리를 3만 원에 팔면 저 생닭을 2,900원에 사오고 밀가루를 1,000원에 사오고 기름을 한 2,000원에 사와서 거기에다가 소스랑 뭐랑 다 튀기면 6,000원이면 끝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치킨을 3만 원에 파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고객의 생각인 거고, 사장님의 생각은 뭡니까? 인건비에다가 임대료에다 이런 거 다 계산을 넣는 거고, 다 이런 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고객이 생각하는 그 매출 총이익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구하는 걸까요?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을 구하면 되는데 적자니까. 이거를 플러스로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먼저 보는 겁니다. 얘네들 이거 원가랑 빼고 나면은 이 정도 마진이 난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자동차나 이런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옵티머스 로봇 만들 때도 이런 걸 계산할 건데, 100원에 팔아서 이게 매출이 100인데 매출 총 이익이 한 60원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매출 원가가 4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재료비로만 빼면은 60이 남는구나. 그럼 그 나머지 비용들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나머지 영업이익에서 빼는 것들이 뭘까요? 이제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 뭐 이런 비용들을 빼겠죠. 자,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뭐 변동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고정비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고정비. 100명이 있어도
이거 만드는 대수의 차이가 한동안은 안 나요. 어차피 1만 대 생산할 때까지는 공장 임대료 올라가지도 않아요. 전기료 뭐 필요한 만큼 올라가긴 하겠지만 보통 공장 같은 경우는 전기료를 도매로 끊어서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만드는 생산 대수랑 전기료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고정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좀 로버트니까 100만 원에 팔아서 60만 원이 남는다 칠게요. 그렇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자, 그럼 고정비가 1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60만 원 곱하기 1000대. 1000대 하면 6억이네. 안 되겠네. 한 150대만 할게요. 그러면 9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52대부터는 이득이 나기 시작해요. 자, 그럼 152대 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40이 거의 다 생 이익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바바바박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 고정비를 넘는 순간부터 올라간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판관비라고도 해요. 판관비는 뭐냐? 판매 관리비.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렇게도 잡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냐면은 전기료 이런 거 말고도 광고비.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나이키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강한 제품들 중에서 광고비 투하를 안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막 온갖 스포츠 행사에다 광고를 막 떼어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들도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광고를 안 하는 걸로 유명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 광고를 생각보다 안 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 글을 올리면 그게 광고예요. CEO가 맨날 움직이고 막 뭔가 약간 도발적인 발언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목이 오고 팔로워들이 1억 명, 2억 명이 좋아요를 눌러주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광고가 어디 있어요? CEO가 움직이는 만큼 광고가 움직입니다. 스타벅스 광고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그냥 하면 알아서 또 사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많이 비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나이키랑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광고를 많이 하는데 크록스 같은 경우는 광고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긴 하겠죠. 근데 아디다스랑 나이키만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신발은 특수한 분야에선 자기네가 압도적으로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를 더 한다고 해서 더 팔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는 광고비 많이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번 이번에 크게 만든다 그러면 이벤트관도 만들어야 되고 단기간에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또 있어요. 엔터 기획사, 뭐 하이브, JYP, SM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 기업에 따라서 좀 더 크게 나가는 비용들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 원가를 잡는 것도 있었고, 아까 영업이익도 했었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인데요. 제가 아까 그 쿠팡을 먼저 투자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에서도 이미 괜찮은 것들이 나왔었고, 두 번째로 뭐냐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해요. 매출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죠. 자, 매출은 플러스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로 바뀔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 타이밍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대. 근데 순이익은 아직 적자니까 표면상으로는 적자 기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만 좀 나중에 하고 나면은 조만간 순이익도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얘도 다음번에는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흑자로 전환되면 뉴스를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뉴스를 써주죠. 흑자 전환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이익이 뭐 0.01, 0.03, 0.09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만큼 늘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 뭐라 쓰는 줄 아세요? 순이익이 3배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이 3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승률이 드라마틱하게 보이죠. 상승률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니까 이거 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 초창기 때. 그래서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 순간이 턴어라운드 순간이라고 하고, 그때 주가가 좀 많이 오르더라. 실제로 쿠팡도 그때 10달러에서 20달러로 금방 갔거든요. 그 외에 뭐 C라던가 뭐 그랩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상이 안 되는 업종들도 있어요. 뭐 그 사이클이 되게 변동적이고, 예를 들어 유가라던가 환율이라던가 트렌드에 많이 움직이는 항공주들은 이런 계산이 잘 안 서긴 해요. 그래서 기업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아까 영업이익률도 써놨는데 영업이익률도 높을수록 좋다. 개인적으로 저는 10% 이상인 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부채 비율 있었는데,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나왔던 부채 비율, 자본, 부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아까 말한 대로 그 건물주라 생각해 볼게요. 제 돈은 15억밖에 없고요. 부채가 85억입니다. 85 나누기 15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560%쯤 되나요? 예, 이 정도 나온다 칩시다. 자, 그러면 자기 돈 대비 뭐 5배, 6배급으로 지금 부채를 일으킨 거예요. 빚 갚을 수 있을까요? 거의 못 갚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못 갚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이렇게 된다? 그럼 제조업의 이익률을 보셔야죠. 이 제조업 이익률이 막 5%, 4%밖에 안 되는 회사가 560%의 부채를 져서 한다? 거의 그러면 이 회사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500, 600을 그냥 달고 다니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건설업들. 건설 자체가 워낙 부동산 레버리지를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건설 경기 좋을 때는 돈 잘 벌다가 나쁠 때는 망하고 이랬죠. 리먼 터지고 그때 한번 부동산 위기 몇 번 온 다음에 건설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부채 비율을 뭐 한 150% 또는 뭐 50%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이런 건설사는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왔을 때 안 망하겠죠. 안 망하니까 이 망한 회사들 어떻게 해요? 주워 담아요, 헐값에. 그러면 망할 때마다 몸집이 점점점 커지면서 거대 기업으로 바뀌어 나가는 전략을 쓸 수도 있죠. 자, 반대로 하나 더. 부채 비율 보고 이거 투자하면 안 되라고 하면 안 되는 기업, 그냥 부채 비율이 이게 정상인 기업이 하나 있어요. 업종이 어디냐면 은행. 은행은 자기 돈으로 고객들한테 대출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고객이랑 기업들의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모든 은행이 다 높은 거다. 대신 은행들은 그럼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주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막 2% 정도에 빌려와가지고 기업들한테 4%, 5%에 빌려줘요. 3%가 남죠. 거기다가 안전장치를 걸기 위해서 담보라는 것도 걸어요. 여러 장치를 걸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회수 못할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 그래서 높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잘 살아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채 비율 높아서 나쁜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럼 현금 흐름표에서 볼 거는 뭐가 있느냐? 제일 좋은 것보다 영업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투자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재무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기업을 우리가 정상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보자는 이 정도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딱히는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투자 지표 같은 게 쫙쫙쫙 나오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들이 가끔 나올 것 같아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EPS라는 단어가 가끔 나와요. 이게 뭐냐면 주당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이란 단어가 있고 주당 순이익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주당 순이익은 뭐냐면은 순이익에다가 주식 수를 나누면 돼요. 그래서 한 주당 내 주식이 2만 원이면 2만 원짜리 한 주가 얼마를 벌어들이는가 라는 거를 보는 거고, EV 에비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세금도 제하고 감가상각도 하기 전에 영업이익이라는 건데, 세금 아직 떼지 않은 상태에 감가상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익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왜? 감가상각을 얼마나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폭이 심한 것들이잖아요. 그걸 빼고 이제 에비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거죠. 이 기업은 그러면은 뭐 대략 에비타네요. 1년에 얼마씩은 버는 기업이구나를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V라는 게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EV가 뭐냐면 순기업 가치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까 에비타는 지금 이거를 포함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순기업 가치에서 이 그냥 벌어들이는 세금 떼기 전에 뭐 돈 보는 거는 뭐냐면 회사를 인수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즈캔디 괜찮네, 저 캔디 회사 얼마지?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뭐 세금 이거 저거 떼고 나면 이겁니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요거 다 떼기 전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럼 떼기 전으로는 더 깔끔하게 나오죠. 얼마 정도고 여기서 세금도 떼고 모두 띱니다. 이거를 버는 거구나. 당신네 부채가 얼마나 있죠? 아직 외상대금이랑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부채가 총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당신 회사가 얼마라고 했죠? 10억입니다. 그럼 부채 한 3억 정도는 빼면은 순 기업 가치는 7억 나오겠네요.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거 다 떼기 전에 1억이 나오겠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1억 버는 거 7억에 사면은 7년 돌려야 되겠죠. 대신에 감가상각을 액수로 했던 얘기 뭐냐면, 이 회사 인수하자마자 투자를 안 하고 설비 투자도 안 해주고 뭐 아무것도 안 바꿔주고 돌렸을 때 이거에다가 세금 떼기 전으로 치면은 7년 걸린다. 근데
세금까지 떼고 나면 이거보단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마진이 나겠다, 계산할 때 쓰는 값이라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로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20분에 끝냈습니다.